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기후위기인데요.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, 그러니까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인간적인 문제, 바로 감각의 위기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침 뉴스를 켜면 막 기록적인 폭염이다. 어디에 큰 산불이 났다. 이런 소식이 들려오잖아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일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. 우리는 왜 이렇게 명백한 위기 앞에서 비교적 평온할 수 있는 걸까요?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가 그냥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갈 뿐 마음과 몸으로는 와닿지 않는 겁니다. 기후위기는 이제 알긴 아는데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. 이런 감각의 마비를 놀랍게도 시인 T.S. 엘리엇은 이미 한 세기 전에 포착했어요. 이 구절을 보면 아니 생명이 피어나는 4월이 왜 잔인하다는 걸까요? 그건 바로 이미 죽어버린 땅에서 억지로 생명을 피워내는 게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더 고통스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구절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봄보다는 차라리 모든 걸 잊게 해주는 망각의 눈으로 덮인 따뜻한 겨울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. 모르는 척 그 안락함 속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. 아니요, 그럼 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걸까요? 이제 시인의 통찰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안에 숨어서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감정적으로 단절시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폭력의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회학자 울리히백이라는 사람이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불렀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안전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룬 풍요 자체가 그 뒤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험들을 함께 키워내고 있다는 뜻입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위험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에요. 옛날에 홍수나 전염병은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낄 수 있었잖아요. 근데 오늘날의 이산화탄소 농도나 방사능 같은 위험은 보이지도 않고 너무 추상적이에요. 결국 우리 감각에 잡히지 않는 위험은 우리한테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죠. 철학자 슬라브의 지적은 한술 더 뜹니다. 진짜 무서운 폭력은 막 범죄자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매끄럽게 잘 돌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, 그 시스템 자체에서 온다고 말이죠. 이게 바로 객관적 폭력이라는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시스템의 규칙을 그냥 성실하게 잘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는 폭력인 거예요. 이 폭력에는 딱히 나쁜 놈이라고 할 가해자가 없어요. 우리 모두가 이 시스템의 참여자니까요. 바로 이 지점을 한번 보세요. 나는 그냥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샀을 뿐인데 이 평범하고 아무 악의 없는 행동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폭력의 사슬로 이어지는지 보여주죠. 나의 이 편리함이 저 멀리 내가 보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한번 돌려볼까요?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건 우리 정신과 감정에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? 여기서 발터 베냐민의 역사의 천사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. 우리는 보통 진보를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 천사의 눈에는 그게 온갖 파괴를 외면한 채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그 산업화와 성장의 역사가 천사가 보기엔 그냥 끝없이 쌓이는 폐허 더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. 우리의 이 평온한 일상 자체가 이미 그 파국의 일부라는 정말 서늘한 통찰이죠. 그럼 이 거대한 파국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슬퍼하고 있을까요? 주디스 버틀러는 애도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. 우리 사회가 어떤 죽음은 막 대대적으로 슬퍼하면서 또 어떤 죽음은 그냥 통계 숫자로 쓱 처리해버리고 침묵한다는 거죠.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. 유명인 한 명의 죽음에는 온 세상이 슬퍼하는데 기후 위기로 사라져가는 수많은 생명들,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의 고통은 과연 제대로 애도되고 있을까요? 그들의 상실은 그저 어쩔 수 없는 피해라는 통계로 처리되고 마는 건 아닐까요? 자, 그럼 이제 이 답답한 문제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.
이 무감각과 단절을 넘어서 다시 연결되고 깨어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질문이 바로 전원의 시작점이에요. 더 많은 정보, 더 많은 데이터가 답이 아니라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과연 뭘까요? 바로 이거죠. 10억 명의 기후 난민? 이런 숫자보다 고통받는 코알라 한 마리의 얼굴이 우리 마음을 훨씬 더 세게 움직입니다. 추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얼굴과의 감정적인 만남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이걸 철학자 레비나스는 얼굴의 윤리막이라고 설명했어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존재의 얼굴, 특히 고통받는 얼굴을 딱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 존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. 이 책임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 얼굴이 우리에게 보내는 피할 수 없는 명령 같은 거예요. 그렇죠. 고통받는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, 이게 내 잘못인가? 이런 계산은 다 무의미해져요. 그냥 외면하지 말고 응답해야 한다는 그 윤리적인 요청만이 강렬하게 남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이 깨어남이 막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. 시인 메리 올리버의 말처럼 그건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연결하고 사랑하는 감각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냥 허용해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. 맞아요. 이렇게 공감하는 건 어떤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진실하고 연결된 존재로 돌아가는 여정인 셈이죠. 우리가 원래 자연의 일부였다는 걸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이랄까요? 자, 오늘 우리는 짧게나마 이 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. 우리의 평온함에 의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해서 시스템에 숨겨진 폭력을 보고 내면의 슬픔을 거쳐서 마침내 다른 존재의 얼굴에 응답하는 길까지 따라와 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. 지금 내가 무심코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안락함은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되고 있는 누군가의 몫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는 것,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감각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